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화가 나죠. 완전히 황당하죠. 횡단보도에 내신호에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는데 면허가 없는 녀석이 자기를 와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결국 합의를 못 봤어요. 그렇죠. 합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두 가지제가 같이 적용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실형이.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과연. 여기서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죠. 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행자분 신호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뀐 이후에 멀쩡하게 건넜어요. 뭐 조심해서 뭐 급하게 걷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길을 건넜는데 전혀 멈추지 않죠. 차가 전혀 멈추지 않고 와서 충격을 합니다. 저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고들을 보여드리는데 그런 다른 여타 사고와 비교할 때도 그 충격이 결코 적지 않은 사고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머리를 안 다치셨어요. 그래서 뭐 사망을 하시거나 뭐 소위 이제 중증이 되는 뭐 식물인간 사지마비 이런 증상들은 전혀 없으셨고 너무 다행히 이제 왼쪽 물론 큰 고통을 겪으셨지만 왼쪽 다리 아랫다리에 경비골 경비골에 대해서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비골 골절이 되면서 입원을 좀 오래 하긴 했지만 좀 다행스럽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무리 아침 7시라 하더라도 차량도 제법 많았고 신호가 분명히 바뀌었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운전자, 가해 운전자 본인 차도 아니었고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인데요. 이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 차는 렌트카였어요. 그리고 렌트카를 빌린 계약자는 이 운전자의 엄마였고요. 가해자 어머니. 네, 어머니였었고 그리고 이 아들은 만 19세를 넘어서 미성년자는 아니었었는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엄마 차의 키를 본인들의 주장은 몰래 빼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게 몰래 차 키를 가지고 와서 엄마가 빌린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화가 나죠. 완전히 황당하죠. 횡단보도에 내신호에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는데 면허가 없는 녀석이 자기를 와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합의를 못 봤어요. 그렇죠. 합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운전자 보험도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요. 본인 차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의금에 대한 이게 간극도 줄이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이 세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사건은 이제 형사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이제 쳐서 인피를 일으켰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렇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두 개가 경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제가 같이 적용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실형이.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과실범에 대한 처벌이라서 금고형으로 법정형이 돼 있거든요.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금고형은 구금형 중에 노역이 없는 구금형이고 징역형은 노역이 있는 구금형이거든요. 근데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건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정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죄가 경합을 하게 되면 그럼 더 중한 형벌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징역형이고 이쪽은 금고형인데 이게 두 개 합쳐졌잖아요. 그럼 연수는 두 개의 합산한 연수의 1.5배까지 가중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선고를 할 수가 있고 형의 종류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거죠. 징역형이 금고형보다는 이제 무거운 형이니까. 그렇죠. 무거운 형이 적용된 거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뭐 이 부모님들은 뭐 이제 깜짝 놀라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용서가 되기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던 건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사고니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는 이제 이런 형사 외에도 민사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부상을 당했고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과연. 여기서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죠. 렌트카냐 아니면 렌트카를 빌린 그 가해자의 모친이냐 아니면 가해자 본인이냐.
그래서 렌트카 회사는 자기들한테는 이제 뭐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면서요. 그렇죠. 뭐 내가 렌트카 계약을 한 계약자가 운전을 한 게 아니고 그 계약자로부터 이제 키를 훔쳐가서 이제 다른 사람이 운전했기 때문에 렌트카 회사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한 거였고요.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렌트카 회사와 렌트카를 임차한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든 의사에 따르든 제3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 3자가 다 공동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 사건에서 이제 렌트카가 있고 그 다음에 렌트카를 빌린 모친 어머니가 있고 가해자의 어머니가 있고 직접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를 제3자로 봤을 때 네. 책임을 설사 렌트카를 빌린 임차인인 어머니가 아니고 제3자인 아들이 냈다 하더라도 이 렌트카 회사는 피해자에게 같이 공동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이게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공동 운행자는 사고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 운행자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이 차량의 소유자나 임차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내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동 운행자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렌트카 회사는 차를 빌려주면서 돈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차가 운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 역시 이 차를 빌려서 내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도 공동 운행자로서 운전자는 뭐 당연히 차를 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렌트카 회사가 내가 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이 운전한 거에 대해서 종국적인 책임을 지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렌트카 회사는 일단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지만 실제 운행자 또는 계약자 이 사람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구상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이제 이 경우는 그 모친의 키를 아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운전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이런 걸 무단 운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절취운전, 무단 운전에 대비되는 개념을 절취운전이라는 게 있는데 절취운전 말 그대로 그냥 도둑 맞은 겁니다. 차를 키를 누가 이제 도둑질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아들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남자가 차키 훔쳐가지고 운전하다 사고 냈다 하면 이거랑은 좀 다르게 접근이 됐겠죠. 그래요. 뉴스에서 뭐 어린애들이 차 훔쳐가지고 뭐 사고 내고 뭐 이런 것들 뭐 한동안 나온 적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절취운전은 또 되게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슈까지 다루진 않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를 봐서 자세히 한번 또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민사적인 문제가 남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자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천만다행히도 머리를 다치지 않았고 또 사지도 신경을 다치지 않아서 이제 사지도 멀쩡한데 다만 이제 경비골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아랫다리 종아리와 정강이가 있는 뼈 이제 우리 정강이를 만져보면 안쪽 뼈가 이제 두껍고 단단하잖아요. 이제 그걸 경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얇은 뼈 그걸 지탱해주는 얇은 뼈를 이제 종아리 쪽이죠. 종아리 쪽에 있는 뼈를 비골이라고 하는데 이 경비골이 분쇄골절이 있습니다. 이제 분쇄골절이라는 것은 뼈가 잘게 그냥 두동강된 게 아니고 잘게 이제 부서졌다는 얘기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 피해자분 이제 발목이 신전 그러니까 이 피고 구부리는 그러니까 굴곡과 신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제 장애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장애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고 다만 너무 다행히도 회복 상태가 좋아서 근데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복 상태가 좋아서 영구적인 장애는 아니고 한시적인 장애. 네, 2년의 한시 장애를 인정을 신청감정에서 받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뭐 이제 많이 감액이 됐겠죠. 네. 그 손해배상 받는 데 있어서 영구적인 장애는 아니니까 이제 본인이 받는 급여의 그 퍼센테이지 14% 이 경우는 14%였지만 한시적인 그 기간 동안에 14%가 인정이 되고 거기 이제 위자료와 이제 썼던 향후 치료비 앞으로 쓰게 되면 다리에 들어가는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그런 향후 치료비까지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한 2,500만 원 정도가 인정됐던 사건입니다. 뭐 이 사고야 뭐 무단횡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신호에 보행을 했던 보행자이기 때문에 과실은 뭐 당연히 운전자 100% 과실로.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 사건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율배반적이 있는 게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서 저희가 보여드린 다른 사건에 비해서 충격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았는데 멀쩡하신 거예요. 어떤 멀쩡하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괜찮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뭐 마비가 되신 것도 아니고
이제 다리가 불편하시지만 그것도 이제 영구적으로 장애가 된 건 아닌데 그래도 평생 이 사고 전처럼 달리기를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기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손해배상, 본인이 느끼는 그 고통에 비해서 손해배상액은 너무 적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많이 받으려면 마비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사고를 당했지만 이만한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참 교통사고는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않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희도 듭니다. 사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사고면 뭐 1억이든 뭐 2억이든 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너무 상태가 호전이 돼서 청구 금액을 확 줄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니 돈 많이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회복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좋은 면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완벽한 회복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실 때도 이렇게 전혀 예상 밖의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좌우를 살피시면서 그렇죠. 좌우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